하지 않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먼저 불광 창사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는 성혜영 교수님 강의 끝나면 다들 또 가실 줄 알았는데 남아주셔서 또 감사하고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려는 주제가 보면은 철학으로서 불교는 죽었는가라는 건데 이 제목을 보고 아마 지금 온라인에도 많이 계시는데 격분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6년에 깨달음 논쟁의 얼떨결에 끼어들게 되면서부터 대단히 많은 악플을 받고 여태까지 왔는데 지금도 이제 어떤 악플을 달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철학으로서의 불교를 얘기하는 거지 불교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잠시 진정하시고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신 다음에 악플을 다시더라도 다시는 걸로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건진 실장께 사실은 허락을 좀 구했어요. 아무래도 오늘 사고를 칠 것 같은데 크게 사고 좀 쳐도 되겠냐고 분란을 일으킬 것 같은데 대환영이라고 그러셔서 불광이 워낙 열린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사고 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것보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이 더 무섭거든요. 사실 알아서 처신해라 이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오늘 조금만 사고를 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두 개를 드렸어요. 유건진 실장님께 제목을 두 개를 드렸는데 하나는 철학으로서의 불교는 죽었는가 하고 또 하나는 불교 철학은 죽었는가 하는데 두 개를 번갈아 쓰셨어요. 재치 있게. 예. 그래서 재밌는데 제가 아직 교육한 지 사흘 겨우 됐고 1년에 한국말로 강의를 할 경우가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래서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저보다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청춘이다의 저자 김남도 교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고등학교 1년 선배고 대학 때 동아리 생활을 같이 했는데 내가 저 사람 다음으로 한국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학자면은 저보다 한국말 못하는 한국분이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그래서 이제 죄송한데 대신 제가 영어는 제일 잘할 거라는 그런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인내해 주시면은 발언을 똑바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불교 철학은 죽었는가? 근데 이제 이 제목을 보고 격분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불교가 죽었는가라는 감히 이런 방자한 질문을 던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9년에 북광에서 감사하게도 제 책을 내주셨는데 미네소타 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 책을 냈는데 제일 먼저 교본문고에서 올라온 댓글이 이제 악플이었는데 평점타로 일단 당하고 불교철학 강의 딱 했더니 불교는 철학이 아니다 평점타로 딱 했는데 제가 불교가 철학이라고 한 적 없거든요. 한 번도. 왜냐하면은 불교는 이렇게 외연이 커요. 훨씬. 불교는 불교 철학뿐만이 아니라 불교 가진 부분은 철학보다 훨씬 큽니다. 뭐 불교 예술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란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수행의 문화도 있고 매일같이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굉장히 큰 거고 뭐 불교 미술도 있고 불교 음악도 있습니다. 음악도 있고 대단히 크죠. 대단히 큰데 이 불교 철학은 불교의 일부에 해당되는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불교 전체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의 철학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냐, 살았냐, 죽었냐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 사실은 주로 서양 철학입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동양 철학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서양에서 시작된 거고 개념 자체가 서양적 개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을 얘기하는 것은 동양도 따지고 찾아보면은 서양에서 철학자들이 했던 작업과 유사한 작업이 있었다. 그거 동양 철학이라고 해보자.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을 얘기하는 거지. 원래 철학은 우리가 좋거나 싫거나
상관없이 서양에서 시작을 했죠. 철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양적인 거니까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불교가 그러한 서양의 철학과 공통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그러니까 저 같은 철학을 전공한 사람은 당연히 그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건 제가 철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수행을 우지로 하시는 분들은 수행이 훨씬 더 불교에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스님들 중에서 율장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잘살림 꾸리고 이러시는 분들은 또 그런 쪽이 바로 불교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다 존중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교와 철학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불교 철학이 과연 우리가 철학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 살아있느냐라는 게 제 질문입니다. 방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쉽게 답을 하자면은 현재는 살아있지 않다, 죽었다. 오래전에, 얼마나 오래전에? 한 1200년 전쯤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티베트 쪽에 불교가 들어와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이 7세기, 8세기인데 그 이후에 티베트에서는 밀교 전통 쪽으로 불교가 발달했지, 교리를 읽어보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는 미국의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입문서, 논서들을 보고 티베트 철학을 공부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식과 중관을 적절히 어느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서 티베트 불교의 학파가 다 결정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밀교 수행을 함께 섞어서 다른 독특한 전통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중국에서는 이 천태와 화엄 이후에는 철학으로서의 불교가 발달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두 다 선으로 돌았죠. 그 선은 이제 문자를 떠나기를 원하는 전통이니까 철학적으로 불교를 한 사람들은 아니죠. 그냥 수행, 참선 위주로 해서 다른 차원의 다른 종류의 불교를 하신 분들이지 철학으로 해서 불교를 한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대단히 서양 철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불교 철학의 역사는 7세기에 끝났습니다. 그때 새로운 불교 철학은 태동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지난 1400년 동안 뭐 했냐 하면은 선 열심히 수행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불교와 도교와 자기들의 유교를 섞어서 만든 성리학에 의해서 무참히 밟혔죠, 사실은. 정치적으로만 깨진 게 아니라, 이제 왜 성리학자들이 셌냐면 과거 시험이 다 그쪽 시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쪽 공부를 많이 해서는 정권을 잡고서는 자기들 권력으로 불교를 탄압하니까 이제 불교가 많이 탄압당한 건데, 근데 반드시 정치적 권력만 가지고 불교를 성공적으로 탄압했다기보다는 이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중국 불교 이후 7세기 이후 발달을 멈췄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성된 이 중국 불교와 도교와 유교를 섞어서 아주 새로이 만들어낸 성리학, 신유학이라고 하죠. 성리학과 양명학의 사상적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어요, 불교가. 우리 동아시아 불교가. 그래서 더욱더 그 사망선고의 사망선고가 그냥 내려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일어나려고 많이 하고 있죠. 이제 다시 일어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서양 사람들이 불교 공부도 많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될 정도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교와 철학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불교 철학이 과연 정말 살아있는 철학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이제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철학에 대해서 가장 엄정한 기준을 몸으로 부닥치게 된 것은 제가 처음엔 사실은 유학을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학부가 대학원 나오고 군대에 마치고 그다음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으로 갔었는데, 거기 가가지고는 다른 대학원생들이 제 전공을 모르고 제 전공은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너 그냥 순수 철학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철학이면 철학이지 순수 철학이라는 게 어디 있냐. 근데 알고 봤더니 영국 캠브리지 대학은 아시다시피 당시까지만 해도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았고, 저는 뉴턴과 스티븐 호킹이
그 가르치고 있는 그 강의실에서 100m 떨어진 기숙사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유서 깊은 다윈도 거기서 했던 사람이, 제가 있었던 콜리지가 다윈 콜리지였는데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그리고 이제 제가 전공하는 이 서양 그 분석 철학, 영미권의 분석 철학이 태동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다 미국으로 유학 가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야, 근원을 찾아서 전통이 살아있는 영국으로 가야지 왜 미국으로 가냐. 저는 영국으로 갔어요. 근데 갔다가 한 학기 공부해 보니까 옛날에 시작은 거기서 했는데 좋은 건 다 이미 미국으로 다 이사를 가서 따라서 저도 이제 미국으로 가게 돼 있는데, 미국에서 준 입학 허가서를 사양하고 영국으로 갔다가 중간에 다시 가면 안 될까요? 이래가지고 빌어서 갔는데, 근데 이 대학에서는 그 철학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저같이 뭐 형이상학, 인식론, 심리철학 이런 거는 순수 철학이라고 봐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미국도 그렇고 사실 한국도 그렇고, 뭐 한국의 대학 체제라는 것이 미국에서 많이 배운 것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고대 철학도 철학과에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영국은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미국도 큰 대학에서는 점점 더 고대 철학,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전학과에서 가르쳐요. 이건 고전학이지 살아있는 철학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은 그거예요. 물론 그런 고전학 교수들이 철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철학적인 문제를 자기네 전통에서 다루면 성공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 철학자고 철학 교수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고전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에만 집중하면은 그거는 그냥 고전학자예요. 고전학자예요. 근데 또 더욱더 놀랐던 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로크와 버클리, 휴움 같은 그 영국에서 그 위대했던 옛날 철학자들, 17세기, 18세기의 철학자들의 강의를 철학과에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하지? 그랬더니, 그건 역사니까 지나간 역사학과 가서 들으라고 저한테. 그 역사학과 소속 교수들이 그런 걸 강의를 합니다. 그건 역사지. 근데 이제 영어에서 그건 히스토리야 그러면은, 역사야 그러면은, 한국말에서 그거 역사야 그러면 굉장한 것 같잖아요. 역사. 뭐 그런데 거기서는 이미 지나간 거, 후진 거, 끝난 얘기란 뜻이에요. You are history 그러면 너 끝났어, 다 옛날 얘기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취급을 당한 그건 좀 지나쳤죠. 그분들도 훌륭하신 분들 많고 철학적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너네는 저 순수 철학 아니고 그냥 역사니까 역사학과 소속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철학 및 과학사 협동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서울대도 있죠. 저 다른 대학에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사람들은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살아있는 철학이에요. 과학철학, 살아있는 철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데, 저기 앉아있는 유성경 교수도 그쪽 전공자인데, 근데 순수 철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과학을 가지고 주제로 하기 때문에, 순수한 철학의 주제라기보다 과학에 대한 철학적 연구이기 때문에, 과학 이론에 대한. 그래서 결국은 과학사 및 과학 철학은 결국은 앞으로 한 몇십 년 안에 철학에서 완전히 분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과정이 계속 있었어요, 역사상. 가장 먼저 철학에서 분리해서 나간 사람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 사람 자기가 자연을 연구하는 철학자라고 생각하고 죽었어요. 철학자. 근데 하도 그가 창시한 물리학이 성공적이다 보니까, 너네 충분히 좋으니까 딴 살림 차려서 이제 독립을 시켰죠. 그 다음에 뭐 화학 독립하고 생물학 독립하고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다 독립을 해서, 철학은 별로 남아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순수 철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기준이, 잣대가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살아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이 아니면은 그거는 역사에 해당되니까 딴 데 가서라는 그런 태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그 기억을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다시
옮겨와서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예, 됐습니다. 이분은 김정은 교수라고 제 브라운 대학에서 은사하신데, 한국말 조금 못하시는, 저랑 27년이나 사제지간의 연을 있었지만 한국말 한 5분밖에 못한 그런 분인데, 20세기 아시아가 낳은 최고 인문학자라는 얘기를 듣는 분이죠.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한국 출신이고 서울대 불문과 2학년까지 있다가 미국으로 가셔서 거기서 철학 공부를 하셔서 심리형이성학의 세계 최고 권위로 20년, 30년 있으셨죠. 근데 제가 이분에게 이제 배우러 사실 이제 입학을 받았다가 사양하고 왔다가 영국 갔다가 다시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면 안 될까요? 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배우게 됐는데, 참 이분이 재미있으신 게, 처음으로 제가 쓴 논문을 읽고 심사를 하시기 전까지는 아는 척도 안 하셨어요. 본 척도 안 하시고. 그래서 아니 저 양반이 내가 한국 사람이어서 괜히 엉겨붙을까 봐서 멀리 하시나 해가지고 약간은 뿔딱지까지 좀 나고 그랬었는데, 논문 하나 제대로 쓴 걸 읽으시니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이제 나오셨는데 재밌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첫 중간고사 때쯤 논문을 써서 내고서는 읽으시고는 집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미국 분이셨는데, 뭐 다 영어로 했지만 저한테 이제 저녁을 잘 먹이셨어요. 뭐 술도 와인도 충분히 먹이시고, 와인 끝난 다음에 독주도 충분히 먹이시고, 독주를 즐기셨거든요. 그러고 나가시는데 말씀 나눴는데, 이제 제가 이 말씀 저 말씀 나누다가 불교 얘기를 좀 했어요. 불교 철학 얘기를. 저 아는 것도 없었는데 그냥 불교 철학 얘기하면서 선생님 이러이러한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술도 권하신데 한마디 하시는 게 Asian philosophy is dead. 동양 철학은 죽었다. 그게 한마디 딱 하신 거예요, 이분이. 아니, 심리형이성학의, 당시 철학 중에서 심리형이성학의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분야였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였어요, 당시. 그분이 한국에서 청운의 꿈을 품고 와가지고는 그만해도 뭐가 이렇게 차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 국뽕이라 그러던가, 한국말로.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동양 철학 얘기하는데, 동양 철학은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이 잡생각하지 말고 자기 밑에서 심리형이성학이나 열심히 배워,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이제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저한테는. 근데 동양 철학은 불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학, 그 다음에 뭐 도교, 뭐 그 다음에 저 인도 철학 이거 다 얘기해서, 걔네들 옛날에 이미 다 끝난 거고 지금 진행되는 게 없잖아, 새로. 그러니까 철학 아니야. 그러니까 잊어먹고 저 서양 철학 열심히 공부해, 그런 말씀이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 첫 사적인 만남부터 이게 삐딱하게 돼가지고 제가, 야, 이거 이 밑에서 학위 받기는 앞날이 참 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는데, 그 외에도 참 에피소드가 많습니다만은 이런 공개석상에서 말할 건 아니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불교 철학에 말씀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보고 그럼 불교 철학 논문도 좀 쓰고 그 다음에 미국의 불교 철학을 소개하는 일을 좀 네가 앞장서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까지 하시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도 저를 그렇게 격려하시는 이메일을 보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많이 바꾸셨죠. 근데 그러기에는 한 25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데이비드 칼루파하나라고 하와이 대학에서 오랫동안 그 불교 철학을 가르친 스리랑카 출신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교 철학에 관한 그 저서를 많이 남겼고, 그 동국대 계신 누군가, 그분이 이제 그 번역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데이비드 칼루파나의 같은 과 동료 교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불교 철학자로서 세계적인 이름을 날리고 그럴 때조차도 미국에서 학교에 갈 때 자기 이력서에 불교 철학을 전공으로 쓰질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볼까봐. 왜 철학이 아닌 것 같고 너 철학이라 그래? 뭐 이럴까봐. 그래서 형이상학으로 썼대요. 저와 같은 형이상학으로.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불교 철학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보면은 아무래도 우리 불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야 불교 철학이 최고의 철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저도 불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공이 서양 철학이면서도 지금까지 여러 권 그 책도 불교 철학에 관한 책도 써서 국내 학자들과 교류하고 이랬는데 근데 세계적인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특히 서구권에서 볼 때요. 그리고 제가 국내인 학자들한테도 확인을 한 건데 사상적인 발전은 이미 1200년에 끝났다. 라고도 이제 국내 학자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근데 이제 철학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철학은 아무런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위대한 철학자들이 얘기해 놓은 거라고 해서 그거 갖고 야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왜 너는 딴 소리야 이러면은 야 플라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한 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플라톤에 도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랬는데 도전하기 어렵죠. 제가 이게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무슨 자기 주장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 나뉘는데 하나는 경증이고 하나는 이증이랍니다. 이제 경증은 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면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노정하셨어. 그러니까 알아들어. 권위를 누르는 거예요, 사실은. 뭐 공자께서 이렇게 감히 공자로 도전해 이러는데, 근데 이증은 뭔가 하면은 그 이치에 맞는 증명, 이치에 맞게 설명하는 그 논리적인 작업을 통해야 되겠죠. 반드시 논리적인 작업은 물론 필요 조건이고 충분 조건은 아닐 때도 있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여하튼 간에 이치에 맞는 증명을 해줘야지 이론이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철학입니다. 근데 철학에서는 경증을 그래서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전을 읽으시는 분들과 불교를 철학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감히 네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이 불교 사상사에 있어서 위대한 조류를 만들었던 아비달마나 중관, 유식, 천태, 화엄의 이 논사들은 사실 경증보다는 이증을 많이 택했어요. 아비달마 논사들 굉장히 많죠. 많은데 이분들한테는 니까야가 사실은 그냥 참고사항 겨우 될까 말까 할 정도였다고 제가 전공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는 또 좋은 게 있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위대한 제자가 이렇게 논증했다. 그런데, 그건 방편으로 너희들처럼 머리 나쁜 애들을 위해서 좀 알아들으라고 쉽게 설명한 거지. 원래 그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계시던 진의는 우리가 주장하는 바야. 방편으로 살짝 피해나가기가 좋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철학적으로 많이 발달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 철학에서는 경전을 인정하지 않고 이증만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체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죠. 철학자라면은 존재세계 전체와 홀로 맞설 수 있어야 철학을 할 수 있다. 이런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말하자면 경전의 권위에도 맞설 수 있어야지 철학에 해당되거든요. 사실. 그러기 참 어렵죠. 자신도 없고 이렇게 불교가 짓을 해도 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이제 이증 능력을 함량하려면은 논리학 훈련이 필요한데 이증을 사용한 그 논리로서 제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논증 한 2개 정도 여기서 보여드리고 세 번째는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016년 깨달음 논쟁에 처음 얼떨결에 참가했을 때 처음 했었던 에세이에 인용했던 사실은 이제 체험 위주의 수행만이 불교라고 하시는 분들의 반대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비꼬는 그런 논증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탐 앤 제리 아시죠? 탐과 제리, 고양이와 쥐 나오는 만화 영화 아시죠? 네.
제가 아프리카에서 온 유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걔네들 다 알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압니다. 화성인이 아니면 알아요. 그래서 이걸 한국에 와서 쓸 수 있는데, 탐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나 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을 얻었어. 근데 이게 뭐의 비유냐면, 나 어제 참선하다가 머릿속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나 깨달았어.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점잖게 안 했는데, 저기 유건준 실장께서 사고 좀 치라고 격려하셔서 오늘 좀 사고 좀 치겠습니다. 자, 그래? 이제 반대하는 저 같은 사람이, 아니, 제 미국 학생 같은 사람이, 그래, 한번 보자. 그 보석. 구경 좀 시켜줘. 야, 근데 이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뭐, 깨치다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예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 그럼 어떻게 생긴 건지 말이야. 말로라도 한번 설명을 해봐. 한번. 너무 진기해서 말로도 안 돼. 그걸 어떻게 말로 해, 깨침을. 그래? 알았어. 그럼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 야, 그걸 어떻게 그릴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 너무 굉장해서.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그 사람들이 ineffable, inexpressible이라고 해가지고는 그냥 불교에 관한 그 에세이들 보면 그게 아주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말로 할 수 없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다고 치자. 그럼 네가 그 보석을 진짜로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 네가 정말로 깨쳤다는 거, 그래서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오직 같은 보석을 가진 사람만이 그 보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네가 깨쳐야지 내가 깨쳤다는 걸 알아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 학생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너 농담하니? 예. 그만둬라. Are you kidding me? Cut it out 이러거든요. 이게 점잖게 번역하면 농담하냐? 그만둬라고. 그냥 미국식으로 번역하면 너 나 놀리는 거야? 집어치워.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주장이 한국 밖에 나가면 안 통해요. 하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가 뒤로, 예, 증명의 부담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물론 증명의 부담에 관한 얘기는 논리학이 조금 다른 맥락을 쓰긴 합니다만은, 뭐, 논리학 고지곧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 자연 스님께서도 언젠가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한번 말씀하신 게 있는데,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그 물건의 품질을 증명해야지, 사는 사람한테 너 이거 사서 써봐 그럼 좋아라고 해서 사는 사람한테 그 물건의 품질을 증명할 부담을 지운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살짝 돌려서 살짝 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스님이시니까 더 조심하셔야 되겠죠. 저 같은 사람은 좀 덜 조심해도 되고. 그러니까 깨쳤다는 분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깨쳤다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어야지, 뭔가라도. 너가 깨쳐야지 알아볼 수 있어. 너는 근기가 하근기여서 안 돼. 뭐 이렇게. 저는 그 깨달음 논쟁할 때 어떤 소리까지 들었냐면은, 글 읽는 사람들 싫어하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리석어진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홍창성 교수다. 제가 공부를 제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대표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난 근데 이런 논쟁이 어떻게 답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조그맣게 나온 논증도 제가 만든 거고, 저희 미국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의할 때 써먹었던 논증이고, 이것도 제가 만든 논증입니다. 깨침의 딜레마에서 신비한 체험을 위주로 한 그 깨침이 있다면, 신비한 참선 명상을 통해서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이 가져오는 깨침이 있다면은, 그런 깨침의 체험은 깨친 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같거나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제 논리학의 딜레마를 할 때 되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모든 깨침의 그 체험의 내용이 같거나
아니면 다르거나 둘 중 하나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다른 제3의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어떻게 논증을 했냐면 이건 저기 그 불광에 쓰는 미네소타 주립대학 불교철학 강의에 한 챕터에 있습니다. 선의 합리적 이해라는 한 강의에 있는데 모든 깨친 이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 공통으로 존재한다면 뭔가 공통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침에 자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통된 뭐가 있어요? 공통성이 자성이거든요. 그것이 깨침을 가능하게 한 거다. 그렇게 되면은 깨침에 자성이 있다는 거니까 이것은 공의 가르침에 어긋나죠. 대승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공에 어긋납니다. 공에. 그런데 2번 만약 이런 체험이 사람마다 다르다면 이 모든 상이한 체험을 동일한 깨침으로 삼게 해주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되죠. 다 달라요. 근데 다 똑같은 깨침이다. 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근거. 즉,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이 다양한 체험을 모두 깨침이라고 보아줄 이유가 무엇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대답하기 대단히 곤란하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거 다 똑같은 깨침이야. 다 부처님이야. 이렇게 해줄 수 만한 그런 근거, 객관적인 근거가 뭐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특히 서양 철학적 입장에서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뭔가 하면은 만약 그런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또 그 기준이라는 게 공통이어야 되잖아요. 다 적용이 되는 기준이라는 객관적인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공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이도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다면 이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없고, 제가 통도사 승가대학, 해인사 승가대학, 그 다음에 여기저기 가서 이걸 냈는데 한 사람도 제대로 답한 적이 없고 한 스님도, 그 다음에 책을 내고 지금 벌써 5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저한테 답변한 사람 없습니다. 아직. 고얀 놈이라고 속으로 흉은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서 체험에 공통점이 있다면 공에 어긋나서 안 되고, 없으면 그것이 깨달음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특정한 경험, 체험 또는 체득을 통해 얻는 깨침을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논리적인 증명을 했죠. 하나는 증명의 부담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다른 하나는 이 깨침이라는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얻은 깨침이 깨달음이라고 주장하면은 공의 원리에 어긋난다. 라는 이 딜레마.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게 이제 5의 1과 5의 2가 그것이고, 그런데 이제 참 황당한 것은 제가 지금 지적한 문제들은 그냥 대학교 1학년 교양 논리학에서 다 가르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 중에서 제일 쉬운 논리이고, 서양에서는 2400년 전에, 2300~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완성해 놓은 책입니다. 2400년 전에. 그랬는데, 물론 이제 그것이 18세기 이마누엘 칸트에 이르기까지도 변하지는 않았어요. 칸트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성해 놓은 그 논리학의 책에는 형식 논리학 그냥 쉬운 건데, 너무나 완벽해서 더 이상 발전의 여지를 허용치 않는다라고까지 잘못 판단할 정도로 훌륭한 책이었는데, 19세기 이후에는 수학적 방법을 이용한 수리 논리학이 발달해서 그 전에까지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한 수백 배 정도 되는 분량의 논리학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컴퓨터 언어의 기초가 되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많이 기여를 했죠. 그래서 철학을 해서 불교는 논리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불교 철학의 방법은 논리학과 병행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이 분석적인 방법,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야지 이게 철학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방자한 얘기를 조금 더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철학가들 중에서는
논리학의 니은자도 모르면서 철학 교수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서양 철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다 논리학을 강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이제 동양학은 그 자체로서 훌륭하고 위대하고 우리의 존경을 받고 투자를 받아야 할 당연한 부분들인데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서양적 관점에서는 동양학은 동양 철학이 아니라고들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사고 많이 치고 있죠? 지금 이제 철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동양 철학 교수분들이 이거 아시면 얼마나 분개하실지 뻔한데 이제 저는 이제 얼마 있으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니까 저 없을 사이에 그냥 부글부글 하시고 내년에 다시 올 때쯤 다 가라앉아 있으시겠죠? 그러면 또 부글부글하게 만들고 가고 그럴 생각인데 예. 그래서 이제 현대의 논리학은 이 시대의 정신에 맞게 현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학과 자연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학문이 수학적 방법과 자연과학적 방법론과 유리되어서는 발달하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모든 철학하는 교수들이 논리학, 그것도 수리 논리학, 많이 앞선 을 가르치고 강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다 있어요. 그래서 현대 철학은 수학 및 자연과학과 사촌지간이다. 이제 이러는데 사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철학이 태동할 때부터 그랬어요. 플라톤이 자기가 세운 학교 이름이 아카데미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저 대학을 아카데미아라고 부르는 건데 아카데미아 정문 위에다가 써놨어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 여기 들어오지 말라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당시 수학 중에서도 인기가 가장 많았던 기하학을 모르면서도 철학할 생각 말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가 물론 있었죠.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론을 많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고래로부터 수학에 대한 존경이 언제나 있었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로 17세기 데카르트는 당대 유럽 최고의 수학자이자 최고의 물리학자였어요. 왜 뉴턴의 물리학을 데카르트의 물리학을 얘기하지 않냐 하면은 데카르트가 죽은 지 얼마 있다가 아이자크 뉴턴이 체계를 완전히 다른 체계로서 물리학의 체계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카르트의 물리학을 얘기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총량의 법칙 이런 거 있죠? 그것이 사실 데카르트 철학의 뉴턴식 해석이었어요. 데카르트는 전 우주에 들어가 있는 신이 불어넣어준 힘은 그 전체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을 뉴턴이 전 우주의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살짝 바꿔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대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해석기하, 좌표에다가 찍어가지고 하는 해석기하학을 발명한 사람이 데카르트였고, 그래서 철학자들은 언제나 수학과 자연과학과 긴밀히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시대에 다시 돌아온 거죠. 불교 철학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기 사실 박수현 선생이 앉아 계신데 화엄 전공자이신데 저분은 수학과 자연과학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에요. 화엄 공부하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한국에서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불교학자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벌써 2주마다 세미나를 2시간씩 2년 이상 해오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이 불교학, 우리가 말하는 불교학, 이게 원래 불교 안의 전통이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18세기 이후 서양학자들이 자기네 고전 연구 방법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성서 같은 것을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방법론을 불교 문헌에 적용해 연구하던 것을 일본 학자들이 배웠고요. 그걸 또 이제 한국 학자들이 배워서 전달된 게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불교학이랍니다. 알고 봤더니. 그전에는 그런 정통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정통이라고 하는 연구 방법론이 존재한 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아는 게 이제 20세기, 21세기 서양 철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 관련 논문을 쓰더라도 그쪽과 관련해서 쓰기를 원하는데, 18, 19세기 옛날 유럽 학문 방법론을 가지고 그 불교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배운. 그 일본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한테 배운. 근데 18 내지 19세기 유럽 학문 방법론에 그 바탕을 한 불교 연구는 괜찮은데 20에서 21세기 첨단 학문 방법론을 가지고 불교 연구를 하면 안 된다는 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이게. 이게 자꾸 자기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편하게 느끼는 거에 집착하는 거죠. 뭐. 전통을 추구해라라고 이제 되게 이제 연배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옛날부터 그러는데 그 자기들 편한 거를 니네도 배워서 따라해라 이런 얘기죠. 니네 거 새로 하는 거 우리 따라하기 싫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 원숭이들도요. 제가 원숭이 얘기 좀 안 했습니다만 원숭이들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러니까 고구마를 물에 흐르는 냇물에 닦아서 먹는 거를 가르치면은 10마리 원숭이 젊은 원숭이를 가르치면은 8, 9마리는 계속 새로 이제 고구마를 캐다가는 물에 닦아서 먹는답니다. 근데 10마리의 늙은 원숭이를 한테 가르치면은 한두 마리만 닦아 먹고 8, 9마리는 닦아 먹지 않고 흙 묻은 채로 먹는데. 이게 아마 뇌가 아마 뉴런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러는 게 느려져서 옛날에 맺어진 것만 그냥 쓰고 새로운 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좀 뒤로 물러나서 새로운 사람들이 한테 멍석 깔아주고 뛰놀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그거 안 하고 자기들 방식 따라하라 그러면 곤란하죠. 저도 올해 환갑이 지나서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혀 젊지 않고 그렇다고 아주 노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역사 일부로서의 철학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철학을 해야 진정한 불교 철학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조금 틀어주셔야지. 제가 너무 더워서. 네. 살아있는 철학만이 철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철학적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지 진정한 철학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불교가,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철학적인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3장의 마지막에 논장 아닙니까? 그것은, 이게 아비달마 니까야인데,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생존 시에 이미 작성이 되고 있었대요. 이미, 그때부터.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논장, 그러니까 철학적 논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안 하면 곤란한데, 불교 철학이 지금 지난 1200년, 300년 동안 잠자고 있었지만은 다시 깨어나서 진정한 철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은 세계 주류 철학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 주류 철학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좋거나 싫거나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어요. 미국이. 좋거나 싫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나 국력이 가장 강한 나라가 철학도 이끌어왔습니다. 옛날에 그리스가 그랬고, 그 다음에 로마가 그랬고, 그 다음에 유럽 대륙이 그랬고, 그 다음에 영국이 그랬고, 지금 미국이죠.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이 융성할 때는 뭐 중국 불교 철학이 대단히 발달했었는데, 지금은 뭐 아니고. 근데 세계 주류 철학의 논의에 참여를 하려면은 그쪽과 교류를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주류 윤리학, 정의를 무엇인가 이런 거 한국에서 많이 유명했잖아요. 그런 거에도 좀 참여하고, 그리고 이런 철학에서는 인식론, 형이상학 이런 거 있습니다. 심리 철학 이런 거 있습니다만은 불교가 이제 좀 시간이 걸려야지 그런 쪽에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심리학에도 벌써 아비달마 심리학이 많이 서양 심리학자들과 교류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참 고무적인 현상인데, 오늘날 우리 삶의 재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철학이 살아있는 철학이라면 그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아의 문제, 배고픔, 얼마나 그런 사람들 도와줄까? 그 다음에 부를 어떻게 배분하면 더 행복한 사회가 될까?
그 다음에 임신중절 문제 이런 것도 따로 문제가 있고 등등 이 현대에 굉장히 우리 삶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논의들이 많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평등 이야기도 있고 이런 문제들에서 불교도 목소리를 내야 돼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과학, 기술, 문명과 불교적 삶의 관계도 올바로 정립시켜야 되는, 이 얘기를 왜 나왔냐면은 현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현대의 그 시대 정신이 과학이고 기술, 문명인데 여기서 그 벗어난 얘기만 하면은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없죠. 그 불교 철학이 살아있는 철학이려면 이런 얘기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불교만 알아서는 불교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들은 것이 그 강원들에서 승가대학들에서 학장 스님들이 이제 학인 스님들 유학을 가라고 권유를 하실 때는 꼭 어떻게 하냐면 가서 불교하지 말고 제발 딴 것 좀 해서 학위를 받아와라. 그래야지 불교의 외연이 더 넓어지고 더 좋은 거 아니냐. 불교에 유리하다. 근데 가면 대부분 다 그냥 불교 전공하고 오신대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 아는 거니까. 서양 사람 잘 모르고 그분들은 더 많이 아니까. 하기 받기 쉽잖아요. 그런데 좀 더 용기 있게 새로운 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문의 여러 분야, 그다음에 사회 전반의 많은 분야에 불교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지 불교 철학이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안에서도 한 가지 수행 또는 공부만 옳다고 집착하면서 다른 수행과 공부를 함부로 무시하는 것은 자기의 수행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나만 해보고서 어떻게 그것이 옳다고 또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서 불교에서 중요시 생각한 개정회에서 회만 하고 계율도 안 지키고 참선 수행도 안 하고 이러면 제대로 된 불자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개와 정만 하고 아니면 정만 하고 개도 안 지키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 이 불자 아니죠. 별로 사실.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깨치기만 하면 아무거나 다 괜찮다는 식으로 이제 공부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수록 어리석어지니까 저같이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한국 밖으로 나가서 미국인이나 아니면은 영국인 아니면 유럽 사람들한테 당신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리석어 공부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그러고 나서 그런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의 미래가 사실은 밝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젊은 출가 수행자들이 좋은 문보기를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 해인사 승가대학에서는 특강을 개최하는데 1년에 한두 번씩 여름 하한거 특강, 동한거 특강을 하는데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제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저같이 서양철학, 유성현 선생처럼 서양철학 전공한 사람들 불러다가 서양철학 강의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자 불러다가 자연과학 강의도 시키면서 굉장히 넓게 접근하시고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거기 학장 스님과 학감 스님이 인공지능 관련 저수를 내고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선 거기에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을 강연을 통해서 많이 논의하고 계십니다. 이런 굉장히 고무적이죠. 근데 제가 더 높은 어른 스님들이 그분들 막지만 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나는 전통과 어긋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고얀 놈들 나가 이러지 제발 마시고 좀 그분들이 좀 날개를 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통도도 승가대학은 hen사승각대학보다 오히려 좀 더 전통에 많이 가까운 모든 면에서 그렇거든요. 율도 훨씬 세고 등등 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서는 10주 동안 과목을 하나 맡기셨어요. 제가 이 불교에 관해서 전적으로 서양철학적 방법론만 가지고 서양철학적 방법론이라고 그냥 철학적 방법론만 가지고 불교 교리를 강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보라 해가지고 학생 선생님이 맡기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재작년 여름에 10주 동안 거기서 강의하고 그때 학연 스님들과 지금까지도 좋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학생 스님들은 근데 이제 50대 잘해야 그렇고 학연 스님들은 근데 그보다 연배가 더 낮고 이런 젊은 출가 수행자들 굉장히 진취적이시고 훨씬 열려 있어요. 이분들의 길을 좀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면은 그 어린 스님들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막 오늘 고향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 철학의 미래는 밝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